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경질 위기로까지 몰렸던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콜 파머의 활약을 극대화시키며 무서운 기세로 첼시의 유럽 대항전 진출권 희망을 살렸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첼시를 맡았을 때 유럽 대항전에 갈 수 있을 정도의 전력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라는 발언으로 인해 많은 질타와 또 실망과 많은 첼시 팬들의 지적을 받았던 포체티노 감독인데요. 아마도 이 유럽 대항전이라는 얘기는 챔피언스리그를 지칭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첼시가 만약 다음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5위까지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 경우에는 기적 같은 5위 도약의 한술적인 이론적인 희망을 살리는 중요한 승리를 거뒀는데요. 바로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마지막 일정으로 치렀던 에버튼과의 홈 경기였습니다. 무려 6대 0의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 결과를 통해 토트넘은 뉴캐슬과 첼시의 반등으로 인해 향후 맞대결 경기 패배가 이어질 경우 7위까지도 추락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첼시의 에버튼전 6대0 대승을 이끈 콜 파머의 활약을 중심으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첼시가 에버튼의 6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내용과 결과 모두 완벽하게 지배한 최고의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첼시의 이날 경기 기대 득점은 2.96골, 에버턴도 1.41골에 만만치 않은 기회를 만들기는 했으나 대부분의 지표에서 첼시가 대량 득점, 다득점 차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선보였어요. 볼 점유율 59%로 경기 전체를 지배했고요. 슈팅 숫자 14대 10이었는데 지금까지 첼시가 포체티노 감독 부임 후 아쉬웠던 부분들이 공격 마지막 과정에서의 세밀함과 결정력이었는데 이날에는 14개의 슈팅 중에 무려 10개의 유효 슈팅이 나왔고 그리고 이 10개의 유효 슈팅 중에 6개가 빅찬스였습니다. 그런데 빅찬스 미스가 2개밖에 없었다. 올 시즌 첼시가 각종 경기 지표로는 상위권의 이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골을 넣지 못하면서 이기지 못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이 나는 잘 만들고 있는데 부상 선수도 많고 또 득점계를 살리지 못했던 불운한 상황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아쉬움이 그저 변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경기가 바로 이번 경기입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21차례나 프리킥을 얻어낼 정도로 에버턴이 강한 전방 압박과 거친 플레이를 하는 와중에도 매끄럽고 안정적인 후방 빌드업 그리고 무엇보다 최전방 공격수 잭슨의 결정력이 아쉬운 가운데 최근 콜 파머를 주 공격수, 주 득점원으로 활용하면서 골잔치를 벌였는데요. 심지어 이날 경기는 잭슨까지도 멀티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날 경기 첼시의 선발 명단 살펴보시면 니콜라 잭슨을 최전방에 배치한 4-2-3-1 포메이션인데요. 왼쪽에 빠른 무드릭, 오른쪽에 돌파력이 좋은 마두에케 그리고 2선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콜 파머를 배치했는데 실제 이 첼시의 평균 위치를 보시면 잭슨보다도 콜 파머가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서 득점에 직접 관여하고 또 직접 골을 넣는 역할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중앙 미드필더로 코너 갤러거와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배치됐는데요. 카이세도가 박투박 미드필더로 전천 움직임을 보여주고 갤러거 역시 중앙 미드필더로서 부지런한 압박과 후방 패스와 또 전진에서 공격에 침투해서 2선 공격수의 역할까지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포백라인에 쿠쿠렐라, 치아고 시우바, 찰로바 그리고 말로 귀스토가 배치됐는데 쿠쿠렐라와 말로 귀스토 모두 왼쪽 오른쪽 풀백으로서 좋은 측면 공격 가담 윙 플레이도 잘해줬고요. 치아고 시우바와 찰로바도 상대 에버튼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그야말로 포체티노 감독 부임 후 최고의 플레이가 이날 나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날 경기 콜 파머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10점 만점의 통계 기반 소파스코어 평점을 받았는데요. 이날 80분 동안 뛰면서 4골 포트 트릭을 달성을 했는데요. 패스 성공률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면서도 81%였는데 다만 공격형 미드필더인 콜 파머가 이날 키패스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다만 측면으로 빠져 움직이면서 4차례 크로스 패스를 시도했고 또 2선과 3선으로 움직이면서 3차례의 롱볼을 통해 공격 방향을 바꾸는 그런 플레이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이날 콜 파머가 5개의 슈팅을 시도했는데 그 슈팅이 모두 유효 슈팅이라는 100%의 슈팅 정확성을 보여줬고 그 중에 4골을 터뜨린 겁니다. 그리고 드리블 시도 역시 4번 있었는데 3차례나 성공할 정도로 상대의 수비를 완전히 개인 기술로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날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했던 것도 본인이 얻어낸 페널티킥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교체 아웃된 이후에 나온 길크리스트의 6번째 골을 제외한 5골에 거의 모두 관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상볼 경합에서도 8번 중에 5번 승리할 정도로 힘에 있어서도 밀리지 않았고 파울을 한 번도 범하지 않으면서 2차례 파울을 얻어냈고 공격 라인의 선발 출전 선수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가로채기까지 성공하면서 전방 압박까지 부지런하게 해냈다. 즉 이날
완벽한 활약을 펼쳤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흥미로운 것이 이날 콜 파머의 슈팅 맵이 페널티킥을 찬 상황뿐 아니라 득점이 모두 중앙 지역에 몰려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과거 첼시의 레전드였던 프랭크 램파드를 연상케 하는 미들라이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날 경기 첼시의 선제골 득점 장면은 말씀드린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고 첼시를 어떻게 강한 팀으로 변모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준 장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날 경기 에버튼은 정말 강한 전방 압박을 시도하면서 무려 첼시 진영에서 턴오버를 12번이나 유발했거든요. 물론 첼시가 이런 후방 빌드업에 잘리는 상황들이 있기도 했지만 바로 이 전반 12분 선제골이 나온 장면에서는 완벽한 탈압박을 보여줬어요. 지금 보시면은 첼시 선수들의 압박이 이어질 때 페트로비치 골키퍼가 오른쪽에 말로기스토에게 패스를 내주고 말로기스토는 또 자신 쪽으로 압박이 들어오니까 자신의 뒤쪽에 있던 오른쪽 센터백 찰로바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찰로바는 다시 에버튼 선수 2명이 본인을 향해 압박하러 다가오자 중앙 미드필드인 카이세도에게 패스했고요. 카이세도는 또 다른 첼시의 중앙 미드필더가 자신을 압박하면서 태클까지 시도하며 몸을 던지자 이걸 또 빠져나오는 패스를 기스토에게 2대1 패스, 원투 패스를 시도하면서 연결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말로기스토가 오른쪽 측면을 타고 올라가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전방 투톱 위치까지 올라가 있던 파머에게 패스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파머가 2-3명의 에버튼 선수를 기술로서 이제 흔들어낸 이후 전진에는 실패했지만 전진에 실패했을 때 생긴 앞쪽 공간에 잭슨에게 패스를 줬고 잭슨은 또한 자신 쪽으로 수비수가 몰리니까 다시 바깥쪽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파머에게 패스를 하게 됩니다. 파머에게 패스를 했을 때도 에버턴 선수들이 빠르게 반응하면서 압박을 했는데 여기서 파머가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논스톱으로 가져가면서 기가 막힌 골을 터뜨린 것이죠. 파머의 슈팅 자체가 조금 놀라운 정말 정밀한 기술을 보여준 것이긴 하지만 골키퍼부터 파머의 슈팅까지 가는 과정 속에 골키퍼, 수비수, 풀백, 미드필더, 공격수 그리고 이제 파머까지 모든 포지션 선수들이 원터치로 공을 주고받으면서 공을 이동시키고 움직임도 가져가면서 만들어냈던 기가 막힌 팀의 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18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깊숙이 들어갔던 갤러거가 뒤로 빼준 공을 쿠쿠렐라가 받았고 쿠쿠렐라가 이 공을 카이세도에게 연결하게 되는데요. 카이세도가 왼쪽 측면에서 앞쪽으로 문전 왼쪽 부분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공을 운반하다가 공격에 가담해 있던 갤러거가 오프사이드 트랩을 피해 들어갈 때 패스를 해줬고 그 다음에 갤러거가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컷백을 줬거든요. 이 컷백을 잭슨이 슈팅한 게 골키퍼 픽포드의 정면으로 흐르면서 막혔지만 흘러나온 공을 파머가 빠르게 달려들면서 헤더 슈팅으로 밀어넣어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 역시 파머의 득점 감각과 이런 반응이 좋긴 했지만 잭슨의 슈팅까지 이어졌던 과정 속의 패스 연결도 굉장히 매끄러웠다. 첼시의 팀플레이가 점점 살아나고 있고 잭슨의 아쉬운 결정력을 파머가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전반 29분이 바로 콜 파머의 전방 압박 능력이 빛났던 장면인데요. 픽포드 골키퍼가 안일하게 내준 패스를 파머가 전방 지역에 있다가 잘라내고 잘라냄과 동시에 바로 지체 없이 오른발 장거리 슈팅을 연결하며 3대0을 만들며 29분 만에 해트트릭을 만든 것입니다. 이 슈팅은 왼발잡이인 파머가 오른발로 기록하면서 퍼펙트 해트트릭이 됐는데요. 보시는 대로 첫 골을 왼발 가마차기 슈팅, 두 번째 골을 헤더 슈팅, 세 번째 골을 오른발 슈팅으로 넣었기 때문에 퍼펙트 해트트릭이 된 것이고요. 프리미어리그 공식 채널에서는 이 퍼펙트 해트트릭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완성된 해트트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반 29분 만에 나온 이 해트트릭이 프리미어리그 역사에 영원히 남게 됐다라고 알렸습니다. 정전 최고 기록은 무려 1995년 2월 11일에 있었던 에스턴 빌라의 토미 존슨이 윈블던을 상대로 기록했던 38분의 퍼펙트 해트트릭이었고요. 그 다음이 바로 지난 2022-2023 시즌이었죠. 엘링 홀란이 맨시티에 입단해서 노팅엄과의 경기 38분 만에 역시 퍼펙트 해트트릭을 완성했던 게 역대 가장 빠른 세 번째 퍼펙트 해트트릭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 뒤로 올리 왓킨스가 2020년에 기록했던 것 그리고 로비 파울러가 리버풀 시절 1990년에 기록했던 47분의 퍼펙트 해트트릭 등이 있는데요. 퍼펙트 해트트릭이 아닌 최단시간 해트트릭 기록으로도 6위에 해당할 정도로 정말 빠른 시간에 3골을 몰아친 파머의 맹활약이었습니다. 파머의 골에 이어 전반 44분에는 파머가 기점이 됐던 골이 나왔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갤러거가 뒤로 빼준 공을 로빙스루 패스로 쿠쿠렐라의 오버래핑을 유도하며 연결했고 쿠쿠렐라가 내준 컷백을 이번에는 잭슨이 바로 슈팅으로 가져가지 않고 두 명의 수비가 자신을 막고 있었음에도 한 번 툭 키핑해 놓은 이후 바로 이제 하프발리 슈팅을 때려 넣으면서 터닝 슈팅으로 연결하면서 4대0을 만들었습니다. 전반전을 4대0으로 마친 가운데 후반전에도 첼시의 공격 의지는 멈추지 않았는데요. 61분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콜 파머가 직접 드리블 돌파로 3명의 에버턴 선수 사이를 빠져들다가 파울에 걸려 넘어졌어요. 이때 흐른 공을 마두에케가 다시 잡고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돌파에 들어가다가 또 한 번 넘어졌는데 마두에케는 본인이 차겠다고 공을 먼저 집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첼시의 페널티킥 전담 키커는 파머였고 실제로 파머가 또 이 페널티킥을 얻어낸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마두에케는 아마 내가 얻어냈고 넌 이미 3골이나 넣었으니까 나도 골을 넣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면서 공을 집은 것 같은데 파머가
공을 가져갔고, 이러한 과정 속에 잭슨도 끼어들어서 조금 이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장면이었을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팀의 전담 키커인 파머가 처리하게 됐고, 파머의 왼발 슈팅이 구석으로 정확하게 꽂히면서 포트 트릭을 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0분에 파머는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교체 아웃됐는데요. 72분 마두에케는 불운한 부상으로 인해 교체가 됐고, 80분에 또 포체티노 감독은 벤 치렐, 카사데이를 투입하면서 파머 무드릭을 빼주면서 로테이션을 가동했습니다. 88분에는 귀스토와 잭슨까지 빼고 길크리스트와 워싱턴 같은 어린 선수에게 기회를 줬는데요. 그리고 90분 갤러거가 왼쪽으로 길게 뽑아준 공을 말로기스토가 이어받아서 슈팅까지 가져간 것, 골키퍼가 막아냈으나 흘러나온 공을 길크리스티가 강하게 때려넣으면서 6대0으로 대승의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 파머의 활약은 여러모로 램파드의 전성시대를 떠올리게 했는데요. 실제로 첼시에서 2010년 3월 27일 램파드가 에스턴 빌라를 상대로 포트 트릭을 기록한 이후 한 경기 4골을 넣은 두 번째 첼시 선수, 무려 첼시에서 14년 만에 포트 트릭을 기록한 선수로 파머가 등장한 것입니다. 파머가 램파드의 뒤를 잇는 미들라이커로 첼시의 에이스로, 첼시의 상징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 선수별 전무 기록을 보시면 전방 압박 상황, 공이 없는 상황에서도 파머가 가장 높은 곳에서 오히려 잭슨보다 날카롭게 움직여줬고, 또 공이 있는 상황에서도 전방 지역에서 잭슨과 함께 거의 투톱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까지 함께하는 정말 공격의 프리롤 역할, 공격의 마에스트로 역할을 해냈습니다. 게다가 파머 선수의 이 포트 트릭은 직전 경기의 해트트릭에 이은 2경기 연속 해트트릭 기록이기도 한데요. 이 역시 첼시의 레전드인 드로그바의 뒤를 잇는 14년 만의 대기록입니다. 드로그바가 2010년 5월과 8월에 2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바가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2경기 연속 해트트릭을 기록한 역대 두 번째 첼시 선수로 파머가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게다가 올 시즌 파머 같은 경우에는 스탠포드 브리지의 왕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프리미어리그 홈 7경기 연속골을 터뜨렸는데, 이 기록은 첼시 선수의 리그 홈 최장 경기 연속 득점으로 신기록을 달성한 것입니다. 파머의 활약이 어느 정도이냐 보시면요. 지난해 12월 17일에 있었던 셰필드 유나이티드전 2대0 승리 과정에 1골 1도움의 원맨쇼를 펼친 이후 현재까지의 리그 홈 7경기에 모두 골맛을 본 것입니다. 그 뒤로도 물론 좋은 활약들이 다른 컵대회라든지 원정 경기에서도 있긴 있었어요. 12월 같은 경우 루턴 원정에서 3대2로 이길 때 2골 1도움에 역시 원맨쇼를 펼쳤었고요. 또 7경기 연속 홈경기 득점 중에 또 중요했던 골이 풀럼전 1대0 승리 과정의 페널티킥 결승골이었습니다. 이어서 카라바오컵에서도 미들즈브로를 6대1로 크게 이길 때 홈에서 멀티골을 넣었던 바가 있고요. 아쉬운 4대2 패배를 당하긴 했지만 울브스와의 프리미어리그 지난 2월 경기에서도 득점을 기록하면서 홈경기 리그 득점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지난달에는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3대2로 이겼던 극적인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했고요. FA컵 홈경기 레스터시티전도 4대2로 이길 때 1골 1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활약이 정말 엄청난데요. 잉글랜드 대표팀을 다녀온 이후 3월 31일 번리와의 홈경기 2대2 무승부 과정에 멀티골,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4대3 승리를 거둘 때 페널티킥 2골을 포함한 해트트릭, 그리고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 포트트릭까지 2경기 연속 홈 해트트릭을 기록했고요. 또 주목할 것이 최근 4경기 중에 3번의 홈경기에서 소파스코어 기준 평점 10점 만점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경기에 팀의 페널티키커인 파머가 유리했던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그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과정도 파머가 관여를 했고, 그 페널티킥을 모두 성공시키면서 현재까지 프리미어리그 데뷔 후 9번의 페널티킥을 모두 성공시키는 100%의 성공률 기록은 맨시티 시절 야야 투레의 11개 시도 11개 득점 성공에 있는 정말 역대 최고의 성공률 기록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활약 속에 콜 파머는 단숨에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후보로 떠올랐는데요. 현재 20골을 기록하고 있는 엘링 홀란의 기록을 따라잡았습니다. 게다가 현재 9개의 어시스트를 통해서 도움 공동 4위이긴 하지만 현재 도움 공동 선두인 그로스, 트리피어, 왓킨스가 10개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있거든요. 즉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했던 득점왕, 도움왕 동시 석권의 실제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것은 콜 파머이고, 올 시즌 최고의 공격형 미드필더로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것입니다. 파머의 이러한 활약 속에 첼시는 최대 챔피언스리그, 최소한 유로파리그 티켓을 노릴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당장 4월 21일 일요일 새벽 1시 15분 맨시티와의 FA컵 4강전에서 승리한다면 FA컵 우승을 통해서 유로파리그 진출을 도전할 수 있고요. 이어서 연기된 중요한 런던 더비가 있죠. 4월 24일 수요일 새벽 4시로 확정된 아스날과의 원정 경기도 이긴다면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에 있어서 아스널을 끌어내림과 동시에 첼시는 이 연기된 경기의 승리를 통해서 승점 50점에 도달하며 맨유를 제치고 7위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뒤 4월 마지막 경기인 에스턴 빌라와의 원정 경기도 만약 이긴다면 에스턴 빌라 역시 승점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5월 3일 새벽 3시 반 토트넘과의 경기도 이긴다면, 만약 토트넘이 또한 아스널과의 경기에 패배한 상황으로 승점을 추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첼시가 토트넘과의 승점 차를 점점 좁혀가면서 웨스트햄, 노팅엄, 브라이턴, 본머스까지 이어지는 시즌 마지막, 지금 보시면 맨시티, 아스널, 빌라, 토트넘과의 연속 경기보다 난이도가 훨씬 낮은 경기들이거든요. 이 경기들까지 다 이겨낸다면, 기적같은 막판 연승이 이어진다면 첼시가 5위까지 올라갈 정말 기적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떨어져야 되는 부분, 승점을 이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의 일정이 험난해요. 토트넘은 4월 28일 일요일 밤 10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를 치르게 되는데, 만약 여기서 패하고 말씀드린 첼시와의 런던 더비 패배하고 리버풀 원정 5월 6일 경기까지 패배한다면 뉴캐슬전부터 4연패가 되고요. 물론 번리전 같은 경우에 이길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5월 15일로 예정된 맨시티와의 연기된 경기까지 패배할 경우에는 6위 추락은 물론이고 7위로 추락할 가능성까지 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고, 프리미어리그의 챔피언스리그 막판 경쟁은 그야말로 대혼돈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디 애널리스트에서는 첼시가 5위로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가능성을 제로로 보고 있는데요. 남은 연기된 경기들, 특히 첼시가 아스널, 토트넘전을 모두 이길 경우에는 분명히 확률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가능성이 없이 여겨졌던 뉴캐슬이 토트넘을 상대로 4대0 승리를 거두면서 만약 5위까지 프리미어리그 팀이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경우 뉴캐슬이 그 5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3.9%로 이제 새롭게 등장을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토트넘과 에스턴빌라가 크게 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4위까지 챔스에 나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토트넘의 챔스 진출 가능성이 27.3%까지 떨어졌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어질 경기들에서 결과가 토트넘 입장에선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첼시의 반등이 정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토트넘이 뉴캐슬과 첼시의 충격적인 뒤집기를 허용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선 손흥민 선수의 득점 행진, 콜파머와 같은 폭발적인 골 폭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스널과의 경기를 준비할 2주간의 시간 동안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들을 해결하고 토트넘의 막판 반등, 막판 챔피언스리그 티켓 확보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클라이맥스의 모든 소식, 손흥민 선수의 모든 활약상 확인하시기 바랍니다.